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3일 오후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은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대격변이었고 대발전이었습니다. 역전성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기복이 많은 질풍노도와 같은 지난 100년을 경험한 분이 바로 김형석 교수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올해 101살입니다. 철학자시죠. 이분이 최근에 뉴스의 초점이 된 것은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점잖게 비판한 것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적 인간이 그 나이를 시비를 거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또 김형석 교수를 언론으로 끌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박동규 기자의 인터뷰 제목이 101살 철학자 따옴표하고 문 취임사와 정반대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보호법이다. 교육, 문화, 하향 평준화도 심각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역시 철학하시는 분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인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 분야를 듭니다. 하나는 문학, 철학, 역사입니다. 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인간의 깊은 곳, 인간의 심연을 파고드는 게 문학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문학가는 모범생이 별로 없습니다. 문학가는 천재입니다. 그러나 학력이 좋은 문학가는 참 드뭅니다. 그 다음이 역사가죠. 역사입니다. 역사는 문명의 발전사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라는 것은 시빌리제이션은 민족과 국가보다 더 상위 개념이고 더 오래 갑니다. 그 다음이 철학이죠. 철학은 이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원리를 깊게 천착하는 학문인데 이 철학을 아주 쉽게 국민들에게 전해주면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기고 김형석 교수 하면은 우리 이 기성세대는 그분이 쓴 아주 쉬운 철학서를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역시 철학하시는 분은 다르구나. 어떤 사물에 대한 표현이 절묘하기도 하고 아주 본질적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측 법률대리인이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김형석 교수를 향해서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는 막말을 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 넘어가고 이달 말 국회 통과가 예고된 언론중재법과 퇴장을 6개월 남긴 문재인 정부를 중심에 놓고 주로 비판을 했습니다. 국가가 언론과 시장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방향, 즉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정부 통제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 중국과 비슷해질 것이다. 종국에는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보호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놓고 광복회장을 앞세워가지고는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했는데 손발이 안 맞는다. 유해가 돌아와 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중에 공산당원으로 일한 행적을 정부가 모르진 않을 것이다. 평양에 가는 게 어울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살아본 분입니다. 이 김형석 교수는 일제시대도 살아보고 북한의 공산주의도 살아보고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문재인 정권까지
이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분도 대한민국 아니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번 이분의 국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920년생이니까 태어났을 때는 일본 국민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련군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남쪽으로 왔어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이분이 아마 1947년에 오신 것 같은데 그때는 미군정 하였으니까 미국 국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이분이 만약 피난을 가지 않았더라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국적이 벌써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철학자로서 이 세태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생국, 후진국은 민도가 낮아 권력 국가의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정부 체제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나라가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민주주의 국가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승만 독재가 심해질 땐 4.19로 막았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초기에 애국심을 가지고 한 일은 다 좋았다. 국민이 그 덕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정권욕이 강해지고 영구 집권을 노리며 유신헌법을 만든 뒤론 업적이 없고 과오만 쌓였다. 상당히 박합니다. 평가가. 그때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 했다. 1990년대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이 한 말이 우습다. 당신네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어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 끄떡없다. 그 자랑은 사실 북한은 아주 후진국가, 권력국가라는 소리였다. 우리는 애써 법치국가까지 올려놓았는데 역설적으로 지금이 대단히 위태롭다. 국민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선진국가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러다가 다시 권력국가로 돌아갈까 겁난다. 불필요한 법을 정부가 자꾸 만든다. 집값 잡겠다고 급조한 법 때문에 국민은 더 불행해졌다. 정직한 사회는 깨지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 뭐든지 법과 권력으로 해결하려 든다. 언론 중재법도 그렇고 국가가 퇴행 중이다. 정부 통제가 심해지면 중국과 비슷해진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엔과 선진국들이 한국이 저 수준밖에 안 된 나라라고 놀란다. 언론중재법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언론통제법이라고 답하겠다. 내가 북한에서 경험해보니 언론통제는 자유통제의 신호탄이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정권 유지를 위한 법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보호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박하냐고 물으니까 오해할까 봐 말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제2의 4.19가 일어날 뻔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내가 강연에서 좀 직설적으로 비판하면 중앙정보부가 전화했고 몇 번은 연행도 되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 정말 묻고 싶다. 당신들이 5년간 한 일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었는지. 문 대통령이 자랑할 게 있으면 문 대통령은 자랑할 게 있으면 나타나고 없으면 숨는다. 이 참 아픈 이야기네요. 자랑할 게 있으면 나타나고 없으면 숨는다. 이건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는 위험할 때 나타나고 평상시에는 뒤에 숨어 있어도 됩니다. 애국심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자화자찬을 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부족하고 할 일이 많다고 말해야지. 또 통합을 하겠다더니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지 않았나.
겪어보니 정의의 가치도 모르는 지도자였다 라면서 정의론을 펴니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justice, 정의죠. 근데 정의라는 것은 진실 위에 서야 정의가 되고 그런 정의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justice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게 법인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이 법에 대한 관념이 유럽에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법이다. 그러나 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정의를 구현하는 게 법이다. 이렇게 경쟁이 됐습니다. 김형석 교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기 편이면 정의이자 선이고 아니면 불의이자 악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의는 평등을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더 인간답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좌파랄과 운동권은 경제적으로 평등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한다. 다음 대통령도 이런 사람이면 국가 수준이 중국과 비슷해질 것이다. 더 추락하면 북한이 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북한으로 직행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60년, 70년 쌓아 올린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과 인터뷰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일제시대의 항일운동가처럼 존경받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아주 아픈 지적을 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광복절에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고 광복회장은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했는데 손발이 안 맞는 쇼였다. 국민을 우롱한 기념식이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돌아와 현충원에 안장됐는데 그의 행적이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모르진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중에는 공산당원으로 일했고 독립군이 많이 희생되었다. 통일된 뒤라면 모를까 지금은 현충원이 아니라 평양으로 가야 더 어울릴 사람이다. 평양으로 가야 될 사람을 왜 한국으로 모셔갔느냐고 문재인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대를 한다. 이런 결론밖에 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장악한 두 세력은 법조계와 운동권 출신인데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 국제 감각이 없다. 정치인은 기업가를 두고 배워야 한다. 이게 참 아픈 지적입니다. 특히 법조인들 국제 감각이 없다는 것은 우물 아닌 개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법원이 얼마나 국제 감각이 없는지는 일제 징용공 배상 판결을 하면서 국제법에도 맞지 않고 청구권 협정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가 한일 관계를 이렇게 뒤틀리게 만든 걸 봐도 대법원조차도 국제법의 초보도 모르는 이런 이들이 엘리트를 자칭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러운데 그 점을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국제 감각이 없다. 참고로 한국인으로서 가장 먼저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쓴 박사 논문이 국제법 논문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그 논문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00년대 초에 이미 해양법, 국제법과 접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외교를 하니까 한미동맹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 만나봤는데 인상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사심 없이 일한 사람도 드물다. 만나보니 법조인으로 있을 사람이지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정부가 쫓아내는 바람에 저렇게 됐지만 정치를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릇이 크더라. 좋은 일꾼만 함께하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과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국병부터 고쳐야 한다.
국민 분열이 심각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과 신뢰 회복부터 해야 한다. 유권자는 정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정모 변호사처럼 SNS를 통해서 저격을 하는데 라고 물었더니 읽어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말았다. 딸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편지를 썼다는데 내가 꾸짖었다 라고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석 선생은 1920년 평남 대동에서 출생을 하셨고 도산 안창호 강연을 들었고 윤동주 시인과 동문수학했으며 김일성이 초등학교 선배라고 합니다. 25살에 광복을 맞았지만 환희는 짧았고 공산주의를 경험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왔고 30살에 6.25, 40대엔 4.19를 목격한 분입니다. 일본 상지대 철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 교수로 퇴직한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